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의사 생활을 지금 올해로 만 31년이 됐어요. 네, 만 31년이 됐고, 31년 중에서 반을 나눠가지고요. 앞에 한 15년하고 뒤 16년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강의 활동, 또 유튜브, 또 뭐 방송,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의사생활 앞에 15년은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부터 해서 나이 한 40 될 때까지는 제가 완전히 만성피로 스트레스 온상으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저를 몰라볼 정도예요. 예. 왜 몰라보냐면,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면 몸에 변화가 생기시죠? 예. 혹시 이런 변화 있으신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면 입맛이 떨어져서 살이 빠진다 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찐다 하는 분도 계시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자, 빠진다에 속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빠진다에 속한다. 한 두 분 드신 것 같아요. 예, 세 분 정도. 자, 이런 분들은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다이어트가 좀 쉽지 않으세요? 옆에서 누가 막 스트레스 주면 살이 빠지시잖아요. 예. 자, 반대로 찐다. 야, 찐다. 손 한번 들어서 찐다. 살 찐다. 예, 살이 찐다. 손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저랑 같은 체질이세요. 제가 17년 전에 체중이 100kg가 넘었습니다. 예, 체중이 100kg가 넘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어깨에 곰 3마리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겨우 출근해서 아침 오전에 일을 하려면 커피 한 2잔 마셔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요, 이 어깨에 곰 3마리가 6마리로 새끼를 쳐요. 예, 그때부터는 커피도 소용이 없고 어깨가 꽉 조이고 뒷목이 조이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두통이 와요. 두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통과 함께 눈이 피곤해져요. 눈이. 예. 그 다음에는 정신도 집중이 안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잘 나고 인상을 팍 찡그리고 사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의 그 의사생활 앞에 15년 동안은 정말 흑역사 같아요. 체중은 100kg에다가 맨날 피곤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인상은 빡 찡그리고 사는 부정의 아이콘으로 살던 제가 17년 전, 한 18년 됐네요. 17년 전에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 당시에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질까요? 예. 특별한 병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혹시 뭐 마이크 켜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자, 자,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꾸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자꾸 붙잡고 물어보는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자,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고 다음 환자들 막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상도 없는 환자가 계속 막 물어봐요. 막.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네, 싫어해요? 네, 네. 그런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으시고 스트레스. 마음 편하게 하시고. 네, 네. 맞아요. 운동하고. 운동하고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쉬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검사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저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질병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질병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고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뭐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17년 전에요.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한 60조에서 100조 정도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몸속에. 이 세포의 기능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포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질병까지는 아니고 병으로 검사에는 안 나오는데 세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에너지가 나오질 않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있었습니다. 그 의학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기능의학입니다. 예, 영어로는요. Functional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7년 전에요. 기능의학을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17년 전에 일단 한국에서는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미국과 뭐 유럽 쪽에서는 이미 기능의학이 학회가 만들어져 있었고 많은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다행히도 국내에서 몇몇의 기능의학 선구자분들이 모이셨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몇십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기능의학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너무 운 좋게도 처음 기능의학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의학 연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와, 정말 이 의학이야말로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의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예, 저의 활력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체중을 20kg나 줄였어요. 예,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였냐면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요, 성격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네.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바로 민감해져서 감정이 나빠진다. 네. 성격상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동질감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걱정이 많고요. 네, 그리고 미리미리 걱정하는 스타일. 네, 딱 저희 어머니 성격을 제가 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세포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제가 알게 돼서 그 다음에 기능의학과 함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심신의학입니다. 심신의학. 영어로는 Mind Body Medicine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의 몸과 마음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의 전공이 바뀌었고, 또 저의 직업도 바뀌고 삶도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능의학에 대한 이야기, 심신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다들 지금 건강해 보이세요. 카메라 아직 안 켜신 분들 계시지만 다들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자,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세포 기능이 떨어지는 분과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 기능이 좋든 나쁘든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특별한 병이 없어요. 근데 세포 기능이 좋은 분과 나쁜 분이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은요, 얼굴을 딱 보면 어떨까요? 일단 얼굴 때깔이 좋아요. 혈색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려요. 면역력이 좋아서. 물론 1년에 한두 번 걸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감기에 걸리더라도 감기약 먹고 푹 쉬잖아요. 하루 이틀 약 먹고 푹 쉬면 금세 회복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세포 기능이 좋기 때문에 또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고 아주 막 낮에 막 열심히 일하고 밤에 뭐 회식까지 하고 막 피곤해도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푹 쉬면요, 예, 잠도 잘 자고 푹 쉬면 바로 회복되는 분들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입니다. 반대로 세포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얼굴을 딱 보면 어떨까요? 얼굴 색깔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떠요? 네, 사실은 여성분들은 화장을 지워봐야 알아요. 민낯. 네, 민낯을 보면 일단 색깔이 안 좋죠. 네, 그리고 다크서클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감기도 잘 걸려요. 한 번 걸리면은 또 오래 가요.
이런 분들이 있죠. 감기 한 번 걸리면 기침을 한 달씩 해. 예. 감기약 먹어도 잘 낫지 않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푹 쉬어도 잔 것 같지 않고 피로감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원인 없는 증상들이 잘 생겨요. 예를 들면 피부에 이유 없는 알러지가 잘 생긴다라든가, 예. 이유 없이 두통이 잘 생긴다라든가, 이유 없이 근육통이 잘 생겨요.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병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죠?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좀 먹고, 근육이 아프면 물리치료를 좀 하고, 예. 피부가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때그때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현대의학의 치료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질병은 아주 특별한 질병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바로 무슨 의학이냐? 기능의학입니다. 제가 사실 이 기능의학에 대해서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고요. 이 책을 제가 과거에도 기능의학 책을 제가 썼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정을 해서 낸 책인데 사실 이 책이 기능의학을 가장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17년 전에 기능의학 공부한 의사가 몇십 명 안 됐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벌써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기능의학을 공부한 의사가 우리나라에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 될까요? 의사 선생님들의 비율에서 10%? 10%. 네. 10%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는 한 5천 명 정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의사 숫자가 12만 명이나 됩니다. 음, 그러면 5%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의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그 선생님들이 뭐 실력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또 열심히 치료하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런 선생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능의학을 공부하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 5천 명 정도의 의사들만 기능의학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래서 쉽게 기능의학 의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처음엔 서울 지방에만 많이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에 기능의학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도시에 그래도 여러 명씩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기능의학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초창기 기능의학 공부하는 기능의학 1세대 의사로 공부를 해서 저희가 우리 후배 선생님들, 기능의학을 늦게 공부하신 후배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그동안 강의하고 그분들을 또 많이 학회를 통해서 그분들께 많은 교육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5천 명 이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기능의학을 공부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의학에서 하는 진료는 이런 겁니다. 물론 질병하고도 관계가 있긴 있어요. 질병이 있든 없든 간에 세포 기능을 좋게 해주면 질병에 대한 경과도 같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무서운 병이 암도 있고요. 그렇죠? 치매도 있고요. 또 뇌졸중도 있고요. 심근경색증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뭐 혈관이 막히고 이런 게 이제 무섭습니다. 이 생기는 이유 중에 원인 인자가 바로 뭐냐면 고혈압, 당뇨, 그렇죠? 고지혈증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고 이러면서 조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한다고 해서 100% 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을 왜 그러냐면 기능의학적으로 서포트를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혈관이 막히는데 혈압이 높아도 혈관이 빨리 망가지고요. 당뇨가 오랫동안 있어도 혈관이 빨리 망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혈관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콜레스테롤 같은 게 혈관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그냥 탁 막는 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 아시죠? 여러분들 LDL이라고. 네. 이 LDL이 멀쩡한 LDL이 혈관을 막지 않습니다. LDL이 뭐와 만날 때 막냐?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냐면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네. 활성산소. 활성산소와 LDL이 만나면 LDL이 변형을 일으켜요. 베리언트
LDL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혈관벽으로 가서 혈관벽 막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쌓이면서 벽이 두꺼워지고 거기에 잘못하면 상처가 생기면서 출혈이 되고 그러면 이 출혈을 피딱지가 붙으면서 혈소판이 붙어서 피딱지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을 막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현대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죠.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혈압약도 쓰고 당뇨약도 쓰고 고지혈증 약도 씁니다. 그런데 이 LDL과 활성산소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때 LDL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활성산소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를 낮추는 거는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죠? 세포 기능을 살려준다. 이 활성산소를 낮춰주고 활성산소가 역할을 못하게 막아주는 물질들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C를 비롯해서 비타민 E, 또 비타민 A,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혈압약 쓰고 당뇨약 쓰고 고지혈증 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활성산소를 낮춰주고 또 혈관벽에 염증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염증을 낮춰주는 영양소를 써주는 거. 같이 해줄 때 보완이 되면서 더 혈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의학은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기능의학을 적용해서 합병증을 막아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능의학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챙겨야 될 영양소들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항산화제도 꼭 먹어야 되고요. 영양소를. 그리고 또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고지혈증 약. 이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처방받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기 때문에 참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고지혈증을 먹다 보면 몸속에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가 생성이 잘 덜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또 세포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자꾸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고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육통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코엔자임 Q10이 있어야만 우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가요. 20대 정도 되면은 피크를 쳐요.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이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그 몸의 능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이 영양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특히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 물론 모든 약이 다 그렇지 않지만 가장 많이 쓰는 고지혈증 약들,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코엔자임 Q10 형성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코엔자임 Q10이 몸에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고지혈증 약까지 먹게 되면 이게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항산화 작용, 항노화 작용, 또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떨어지면서 세포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고지혈증 약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함께 드린다? 코엔자임 Q10을 함께 드실 것을 반드시 권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커버를 해주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세포 기능까지. 그래서 질병에 대한 치료도 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는 세포 기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영양소들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세포 기능이 좋아 보이세요. 얼굴을 보니까 일단 때깔이 다 좋으세요. 좋으시고 표정도 다 밝으세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이 세포 기능이 좋은 분들은 이게 또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또 학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포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트레스 계속 받다 보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그게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죠. 부신 호르몬이 사실 적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안 나와도 안 되고. 근데 너무 많이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많이 나오면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몸에
근육 같은 데 경직이 잘 생기고 긴장을 하고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여러 가지 몸을 긴장시키는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부신이 호르몬을 쥐어짜다가 이게 뭐 1, 2년 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몇 년씩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부신이 이제 점점 지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신 기능이.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호르몬이 적당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와야 우리가 활력도 찾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만성 피로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부신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만성 피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부신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단 스트레스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예. 심신의학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또 뭐가 중요하냐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심리적 요법도 필요하지만 영양소 요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또 비타민 C예요. 그와 함께 비타민 B군도 중요하고요. 비타민 B군 중에서 중요한 게 또 비타민 B5번. B5번이 있거든요. 이 B5번이 충분하게 들어가지면 부신 기능을 서포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감초에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요. 예. 감초 또는 뭐 홍삼 이런 데 들어있는 성분들이 부신을 서포트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서 피곤한 이유가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고 혈액 검사에서 나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는 부신 기능이 정상으로 나와요. 예. 왜냐하면 미세하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진단하고 또 열심히 치료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자, 아무튼 기능의학은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떠오르고 계시죠? 유산균. 예. 자, 유산균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장 속의 세균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한 6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세균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아요. 예. 수백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백조. 그래서 이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결국은 나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대변은행이 생겼어요. 대변은행. 대변은행.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은행처럼 딱 보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균을 뽑아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장 속에 있는 세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몸에 있는 세포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세균들도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의 유전자 정보, 그것과 나의 유전자 정보가 합쳐져서 이 전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세균들, 이 세균들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 건강이 나의 모든 전체의 세균의 건강을, 나의 몸 전체의 그 세포 건강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 속 세균에 따라서 우울증도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장 속 세균이 나쁘면 치매도 잘 생긴다고 돼 있고요. 장 속 세균이 나쁘면 뭐 대장암도 잘 생긴다고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하고 연결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속 세균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세포 기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산균도 또 열심히 꼭 먹어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세포균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3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편안하게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세포균을 망가뜨리는 4가지 원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예. 그래서 음식 영양소에 대한 걸 잘 관리해야 된다. 첫 번째가 영양소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포 기능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환경 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적으로 나오는 뭐 미세먼지도 환경 독소고, 매연도 환경 독소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피해야 된다. 중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는 세포 기능을 잘 관리할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백세 건강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30분이 다 됐어요. 29분, 지금 10시 59분이 됐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우리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뭐랄까, 증문즉답인가요? 한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우선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하실 수 있는지, 평소에 우리 이동환 원장님 개인적으로 뵙고 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다 함축적으로 돼 있어요. 늘 부신 말씀을 계속 예전부터 하셨는데 오늘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동환 원장님, 커피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현대사회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특히 네. 이제 점심 먹고 졸리니까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고, 우리 원장님도 커피 얘기 좀 전에 다 하셨는데, 커피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커피 카페인,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네. 아니, 저는 커피를 일단 저도 먹고 있고요. 네.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에 따라, 카페인의 그 하루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식약처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400mg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수치는 굉장히 의미 없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나는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커피가 안 맞는 분들이에요. 안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제가 찾은 게 뭐냐면 한 잔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두 잔을 먹으면 잠잘 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잔만 하루에 먹고 있고, 먹는 시간도 오후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예, 점심 식사 이후에 먹는 정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먹는 거고, 아침에 안 먹으면 그때 먹고요. 혹시 아침에 커피를 먹었으면 점심 때도 커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을 위해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카페인을 일단 끊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이 본인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일단은 끊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끊었을 때, 한 2주 정도 끊었을 때, 수면이 좋아졌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면에 장애가 있다면 커피는 이 정도 끊으셔야 되고요. 물론, 두세 잔 먹어도 전혀 잠자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에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요, 저녁 때 커피를 먹어도 잘 자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잠을 잘 때 본인은 잘 자는 것 같지만 뇌파 검사를 해보면 커피를 안 먹고 주무셨을 때랑 드시고 주무셨을 때랑 숙면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은 시간에는, 늦은 오후 시간에는 커피를 잘 드시는 분들이라도 하더라도, 괜찮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디카페인 커피를 즐겨요. 예, 디카페인 커피. 요즘에 디카페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집에서도 디카페인 원두를 사서 이렇게 내려서 먹는데, 한 잔 정도는 카페인 커피를 먹게 되면 두 번째 또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그럴 땐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카페인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은 거의 99% 이상 카페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디카페인 커피는 어디서 팔아요? 되게 많아요. 네, 디카페인 검색하면 제가 그냥 여기서 상품명을, 뭐 괜찮죠 이거?
예, 예, 네, 저는요, 원두를 저희 집에 이제 그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예. 에스프레소 머신 조그만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그냥 원두를 직접 갈아 있는 거 말고 그냥 안 갈려 있는 원두를 넣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걸 사서 먹어보다가 요즘에 제가 꽂힌 데가 뭐냐면 브라운백 커피를 걸 많이 먹어요. 브라운백. 네, 아, 브라운백 그 네, 커피 뭐예요? 포장이 이제 브라운 그 누런 색깔 브라운백 커피가 저는 굉장히 괜찮. 거기 디카페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를 갈아서 먹고요. 오늘도 저녁 식사하고 나서 브라운백 커피 디카페인 한 잔 좀 아까는 아니고 한 식사하고 나서 디카페인 커피니까 저녁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조혜정 선생님 아까 네, 말씀하신 거 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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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 책 감명 깊게 봤고요.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조금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하다가, 한, 몇 장 지나가고서는 그대로 몰입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냥 먹는 그 보조제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보조제를 거의 한 5, 6년 전부터 네. 아침 공복에 한 7가지 정도를 먹고 있었거든요. 매일. 네, 예, 그래서 공복에요. 네, 예, 아침 공복에 음, 예, 그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잘 관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별로 피곤하지 않고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활력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데요. 네,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이것도 컨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알고 먹어야 되겠구나. 그냥 네, 무작정 먹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뭐 유산균,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분 이런 건 선택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잘 나한테 맞는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사님께. 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요.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영양제 종류가 많은데 일단은 두 개로 구분하세요. 첫 번째는 필수, 두 아, 번째는 필수 영양소, 두 번째는 선택. 네. 자,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영양소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비타민 C는 필수 영양소예요. 네. 네. 근데 이 비타민 C가 몸에서 완전히 우리가 너무 비타민 C를 안 먹어가지고 비타민 C가 몸에서 거의 없어졌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비타민 C 없다고 죽나요? 지는 않는데 피곤하겠죠. 피곤하다. 죽지는 네, 않는다. 네, 네,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지죠. 네, 네, 죽지는 않는다. 네. 네. 자, 죽을 여기서부터 수도 제가, 있죠. 네, 저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 없으면 죽습니다. 아, 그게 필수예요. 자, 아, 비타민 C는요, 비타민 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칼슘 없으면 뼈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몸속에서. 그럼 죽죠. 뼈 안 만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음, 마그네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다 필수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처음 발견된 게 영국의 해군 군의관이 해군들을 데리고 배에 태워가지고 몇 달 동안 예, 육지를 떠나서 거기 음, 생활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해군 병사들 몇 명이 자꾸 피를 흘리면서 잇몸 피가 나고 피를 흘리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이 병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어느 섬에 정박을 하고 거기 내렸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나무 잎에서 나오는 즙을 짜가지고 먹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음, 예. 거기 성분이 바로 뭐였을까요? 비타민 C라는 성분이 들어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때는 그 병의 이름을 몰라갖고 그냥 이유 없이 피를 흘린다 그래서 괴혈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괴혈병. 예, 그게 괴혈병이 이제 영어로 스컬비입니다. 스컬비. 스컬비. 근데
어떤 성분이 들어갔더니 계열병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성분의 이름을 뭔가 신성분이니까 산이에요, 산. 그래서 뒤에 엑시드라고 붙는데 엑시드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아스콜빅 엑시드라고 붙였어요. 스컬비를 이길 수 있다 앞에다 A자를 붙여가지고 아스콜빅 엑시드라고 붙였고요. 이게 바로 비타민 C의 영문명입니다. 예, 비타민 C를 우리가 아스콜빅 엑시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비타민이라는 말 자체는 뭐의 합성어냐면 바이탈 아민입니다. 바이탈. 우리의 그 생명을 다루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바이탈. 예,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다루는 아민이에요.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미네랄, 칼슘, 철분, 뭐 셀레늄, 마그네슘, 뭐 크롬, 아연 이런 성분이 몸속에서 완전히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런 성분들이 바로 근데 우리 영양제를 안 먹어 사는 이유는 음식을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네, 음식으로 다. 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바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돼. 선택은 없어도 되는 성분. 자, 대표적인 선택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출 1등이 뭘까요? 매출 홍삼. 1등. 홍삼. 정답이 나왔어요. 홍삼. 네. 자, 홍삼. 몸속에 홍삼 성분이 없으면 사람이 죽나요? 아니요. 안 죽죠. 이게 필수예요. 네. 네, 이게 선택이에요. 음, 자, 프로폴리스 좋죠. 네, 제가 홍삼이 나쁘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또 프로폴리스가 나쁘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프로폴리스가 몸속에 없다고 죽나요? 아니요. 안 죽어요. 근데 비타민 C는 없으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 일단 기초부터. 기초가 바로 뭐냐? 필수 영양소부터.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먼저 탄탄하게 우리가 음식으로 먹긴 하지만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기 힘들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비타민 종류, 미네랄 종류를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적인 비타민 미네랄제를 하나 선택하는 것. 이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선택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 필수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필수 지방산이라는 게 있죠. 이 영양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메가3. 오메가3. 그래서 저희가 영양소 세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필수 비타민 미네랄 한 가지, 오메가3.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예. 종합영양제에 좀 들어있긴 합니다. 예. 근데 비타민 C 지금 드시고 계시죠? 예. 네. 자, 몇 밀리나 드세요, 하루에? 연밀이보다는 그냥 아예 팩으로 해서 예. 비타민 C 하나? 하나? 예, 하나. 큰 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비타민 C 그럼. 하나리 1000mg일 거예요. 참. 네. 1000mg 정도 드시고 계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원래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이제 RDA라고 해서 Recommended Daily Allowance라고 하루 기초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얼마 안 돼요. 100에서 200mg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mg이면 글쎄 5배에서 10배를 먹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먹을까요? 왜 그런 제품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100에서 200mg라고 하는 기초 권장량은 요것도 안 먹으면 괴혈병 걸린다 정도의 용량인 거예요. 네. 그래서 RDA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세포 기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RDA가 아니라 ODA라는 개념을 씁니다. ODA가 바로 Optimal Daily Allowance라 해서 최적 권장량입니다. 하루 최적 권장량. 이게 바로 1000ml부터 시작을 해요. 요즘에는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이라 그래서 뭐 1000ml뿐만이 아니라 뭐 3000ml, 6000ml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한 뭐 3000에서 6000 사이를 먹고 있는데, 예,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 권장량을 뛰어넘어서 최적 권장량을 먹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드시는 분들도 조금 용량을 올리셔서 2알, 3알 드셔도 괜찮고요. 물론 이제 주의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C 용량이 최적 권장량이 아니라 기초 권장량만큼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종합 비타민제 하나, 오메가3 하나, 추가적으로 비타민 C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시는 걸 저는 많이 권장을 드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현상도 있지만, 위장장애가 있어요, 위장장애. 너무 쉬어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또 고용량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요로결석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로결석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물을 많이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요로결석이 훨씬 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하고요, 비타민 B6번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비타민C 먹으면서 또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도 같이 드시는 분들은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영양제 속에 보통 B6번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보통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C 고용량과 종합영양제 같이 드시면은 또 물 같이 함께 드시면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3개 말씀드렸죠. 기본으로 먹어야 될 게. 종합적인 거 하나, 오메가3 하나, 비타민C 용량이 적으니까 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D예요. D. 비타민 D는요,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전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비타민 D 환자들 검사해 봤는데 정상인 사람을 못 봤어요. 영양제를 먹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야지 되잖아요. 근데 햇빛을 그냥 얼굴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피부를 내놓고 봐야지 합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민소매를 입으셔야 되고요. 반바지를 입고 그 정도로 팔다리를 노출을 하고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좋은 햇빛에서 있으셔야 몸에서 만들어져요. 충분하게. 용량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민소매 입고 반바지 입고 햇빛을 볼 수 있는 환경이 1년 중에 며칠 되시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거의 다 부족한 거예요. 비타민 D가. 검사해보면. 그래서 비타민 D도 종합영양제에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용량이고,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RDA 개념으로 들어있는 건데, 조금 더 ODA 개념으로 해서 저는 추가로 한 2000IU에서 3000IU 정도를 더 먹어라. 더 드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D,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한 건요. 검사를 해봤는데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정말 드물게 비타민 D가 정상인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비타민 D 영양제 먹고 있냐고. 그때 안 먹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상인지 궁금해갖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계속 살다가 한 달 전에 입국했대요. 그런 분들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햇빛으로 안 됩니다. 먹는 걸로도 안 돼요. 비타민 D가. 먹는 걸로도, 음식으로도 안 돼요. 비타민 D는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D는요, 최근에 가지고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비타민 D 하면은 뭐 골다공증 예방 이것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요, 비타민 D 관련 연구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암 예방부터 해서 혈관 질환 예방, 우울증, 불면증, 치매 다 관련돼 있고요. 심지어는 요번 최근 2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D 연구가 막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을 때 비타민 D 투여를 받았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코로나 걸린 환자들한테 비타민 D를 투여했을 때와 투여하지 않았을 때 이 사망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중증으로 활약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비타민 D는 면역력이 굉장히 좋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꼭 드셔야 되는 거. 그래서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종합, 두 번째 오메가3, 세 번째 비타민C, 네 번째 비타민 D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이 정도면 되는데 하나 더 추가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는데 40대가 넘어가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한번 5개나 됐죠? 필수만 따진 거예요. 지금 필수만. 5개나 됐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유산균. 유산균은 옛날에는 필수에 속하지 않았던 영양소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연구가 많이 쏟아지고 나오면서 이제는 유산균도 필수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뭐 선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니 뭐 따지는 뭐 홍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많아요. 면역력이 좋다는 성분들, 뭐 식물 영양소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드셔도 좋은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필수를 먼저 채워놓고 예, 거기에 추가하는 방식이 돼야지 필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선택부터 채우는 거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그럼- 분? 그럼 선생님, 이게 코엔자임이 네, 큐텐. 코엔자임 Q10이 네. 이게 혈압을 조절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코엔자임 큐텐의 원래 가장 큰 역할은 네, 그 항산화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항산화 역할. 예, 그 다음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에너지를 만들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힘을 내고 살 수 있잖아요. 이때 코엔자임 큐텐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혈압 얘기하셨는데 네, 코엔자임 큐텐이 원래 이런 기능이 원래 기본적인 기능인데 추가적으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예.